김포국제공항. 사람들로 붐비는 출국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거센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멍! 멍멍!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중형 크기의 리트리버 한 마리가 리드줄을 끊을 듯이 끌며 누군가를 향해 격렬하게 짖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얘가 평소엔 정말 얌전한데. 개를 붙잡고 있던 젊은 여성 민지 씨는 당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동물보호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조된 개 해피를 훈련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데리고 다니던 중이었다. 오늘은 단순한 사회화 훈련의 일환으로 공항을 지나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해피는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특정한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고 리드줄을 온 힘으로 당기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약 7개월쯤 되어 보이는 임산부가 있었다. 그녀는 검정색 롱코트를 입고 복부를 살짝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임산부에게 쏠렸다. 그리고 해피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향해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멍, 멍멍, 으르릉. 그 순간 공항 보안 요원이 급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반려견이 위험을 느낀 겁니까? 민지는 당황했지만 해피의 행동이 단순한 이상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해피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은 처음이에요. 분명 뭔가 이상해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임산부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 실례합니다. 보안 점검입니다. 잠시만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성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전 단지 여행을 가려던 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해피가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리드줄을 끊고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쫓아갔고 주변 승객들도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임산부는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짧은 순간 민지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그녀의 코트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그건 아기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훨씬 더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 보안 요원이 바로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출국장 B구역 즉시 봉쇄. 대상 수색 시작. 임산부는 눈빛이 바뀌더니 돌연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해피가 그녀를 향해 뛰어들었고 짖으며 그녀의 하의 부분을 물어 뜯어 멈춰 세웠다. 악!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달려들어 여성을 제압했고 모두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가 쓰러지면서 코트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검은 천에 감싸인 작은 금속 상자. 그건 고성능 해체 불가능 폭약 장치였다. 공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폭발물 제거반 도착까지 3분 남았습니다. 공항은 곧장 부분 봉쇄에 들어갔고 탐지견과 특수요원이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속 상자는 겉만 위협적인 가짜 폭탄이었다. 치밀하게 조작된 위장 폭발물.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혼란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밝혀졌다. 체포된 여성은 자신이 임산부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의 진단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임신한 척 특수 복대를 착용해 배를 부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본명은 나타샤 드라고바, 국제 수배 중인 위조 여권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한 외국 정보 요원이 곧장 도착하여 확인했다. 민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단지 평범한 사회화 훈련이 이런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해피는 여전히 그녀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해피, 너 정말 어떻게 알았던 거니? 그 순간 공항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혹시 이게 예전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 아닌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년 겨울 폐건물 화재 현장에서 구출됐어요. 구조 당시에 불에 그을린 채로 혼자서 며칠을 버텼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현장에서 폭발물이 터졌었어요. 그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냄새, 움직임, 분위기, 뭔가를 본 거죠. 그 말에 민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평범한 리트리버가 아닌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개였던 것이다. 며칠 뒤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은 해피에게 감사 편지와 간식을 보내기 시작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어요. 해피는 뉴스에도 등장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지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날 이후 해피는 자주 악몽을 꾸며 밤마다 낑낑거렸고 외부 소리에 민감해졌다. 해피, 혹시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있는 거니?
민지는 해피의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눈빛은 평범한 동물이 아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보안실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저기, 혹시 그 개를 며칠만 제게 맡길 수 있을까요? 제 여동생이 그 개를 기억할지도 몰라서요. 네. 남자의 이름은 강도윤. 그는 며칠 전 공항 사건 당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행객 중 한 명이었다. 사실 제 여동생은 작년 겨울 화재 사고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함께 있던 반려견이 불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민지의 눈이 크게 떴다. 해피가 그때 그 강아지였다고요? 그 아이 이름은 밤비였어요. 털이 불에 타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 정말 맞는다면 여동생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피, 아니, 밤비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날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그날 밤 민지는 해피의 옛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어떤 소녀가 눈물 흘리며 껴안고 있던 작은 강아지. 그 강아지의 눈빛이 지금 해피와 똑같다. 민지는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해피는 분명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존재였지만 만약 진짜 가족이 따로 있다면 그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음 날 민지는 강도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도윤의 여동생 강소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화재 이후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외부와 접촉을 피하며 방 안에만 머물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소희야, 손님이 왔어. 그리고 누군가 널 만나러 왔어. 해피는 조용히 문턱 앞에 앉아 소희를 바라봤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던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밤비. 소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민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해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렇게 얌전했던 개가 마린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소희 품에 안겼다. 소희는 오열했다. 밤비야, 정말 너야. 나 버리지 않았구나.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 순간이 바로 수많은 기적 중 하나라는 걸 알았다. 깼다. 며칠 뒤 민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해피를 아니 밤비를 소희 씨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분명 이곳에서였을 테니까요.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해피를 돌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민지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주었다. 그렇게 해피는 주말마다 민지를 만나 산책을 함께 하게 되었고 평일에는 소희와 함께 지내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공항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민지를 다시 찾았다. 민지 씨, 혹시 해피가 그때 여자를 알아보았던 방법이 기억나세요? 네, 뭔가 냄새를 맡고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 냄새가 뭔지 거의 특정됐습니다. 정체불명의 화학물인데 최근 몇 달간 유사한 성분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해서 감지됐어요.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럼 나타샤라는 여자는 단독범이 아니었던 건가요?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공항 사건 당일 멀리서 나타샤를 지켜보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민지 씨, 해피는 이 남자를 보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잉. 그날 밤 민지는 해피와 함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처음엔 반응이 없던 해피가 사진 속 남자의 눈을 응시하자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너 알고 있는 거니? 해피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사진에 코를 댔다. 그리고 멈췄다. 민지는 직감했다. 이 남자 아직 어딘가 근처에 있다는 걸. 민지는 사진 속 남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해피는 불안한 듯 자주 창밖을 바라봤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강도윤 형사가 연락해왔다. 민지 씨, 공항 근처의 물류창고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그 남자와 유사한 체형의 인물이 자주 드나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해피와 함께 가요. 이번에도 해피가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민지와 해피, 도윤은 경찰팀과 함께 창고 근처로 향했다.
창고는 겉보기엔 오래된 폐건물 같았지만 한쪽 벽면에는 방금까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피는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섰다. What? What? 해피는 창고 뒤편 철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공항에서 임산부를 향해 울부짖던 그날처럼 절박하고 깊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경찰은 즉시 돌입 준비를 마쳤다. 들어간다! 문이 열리고 어두운 창고 안으로 조명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작은 방 안 여러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외국인이 수갑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다리를 다친 듯했고 다른 한 명은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경찰이 급히 그들을 구조하자 남자 중 하나가 외쳤다. 그 여자가 나타샤가 우릴 여기로 데려왔어요. 우린 미리국을 돕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법 운송을 가장한 납치 피해자였다. 그중 한 명은 독일 대사관에 실종된 직원으로 이미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확대했고 창고 구석에서 위조 여권과 약물 그리고 산모용 특수의약품이 발견되었다. 민지는 몸이 떨렸다. 그 임산부 단순한 운반책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 민지는 해피를 꼭 안고 속삭였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차리는 거니? 해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고요한 평화 속에서 민지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도윤은 무거운 얼굴로 말했다. 민지 씨,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피가 냄새 맡았던 화학 물질, 그게 공항 내 임시 보관소에서 또 발견됐어요. 며칠 후 민지는 이 공항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이상한 통화를 하는 걸 목격하게 된다. 그래, 그 약품 오늘 들어와. 근데 이번엔 짖는 개는 없겠지.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해피는 그 남자가 지나간 자리에 코를 박고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또다시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민지의 눈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해피는 줄곧 초조하게 바닥 냄새를 맡고 있었고 민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상해요. 계속 뭔가를 숨기는 느낌이에요. 민지가 속삭이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보관소 CCTV를 확보했어요. 그 요원이 임신한 여성과 함께 보관 구역을 들른 들락날락한 흔적이 있어요. 경찰은 문제의 보관소를 급습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짐 보관 구역이었지만 안쪽에는 작은 냉장 보관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임산부의 명의로 등록된 위조 여권 여러 장이 발견됐다. 그중 하나는 민지가 공항에서 마주쳤던 여성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단순한 밀수나 위조가 아니에요. 도윤이 중얼였다. 이 여성들은 특정한 물질을 몸에 지니고 운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험용으로 설계된 생체 약물. 민지는 입을 막았다. 그럼 아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국제적인 조직과 연관돼 있어요. 그 개가 짖었던 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요. 도윤은 해피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 개의 과거를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해피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조사가 시작됐다. 해피의 이식된 칩을 역추적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해피는 원래 독일 경찰견 훈련센터에서 실종된 특수 탐지견이었다. 3년 전 국제 테러 수사 중 실종된 기록이 있었고 그 이후로 사라졌던 것이다. 민지는 눈이 커졌다. 그럼 해피는 이미 이런 냄새를 추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반응한 거예요. 해피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여성, 그 냄새, 그 위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넌 내게 온 선물이야. 우린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야. 해피는 민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슬며시 사라지는 걸 민지가 목격했다. 그림자. 공항에서 사라졌던 임산부였다. 그림자는 분명히 그 임산부였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해피와 함께 뒤를 쫓았다. 도윤 형사에게 급히 메시지를 남긴 채 공항 뒤편의 오래된 보조 건물 쪽으로 향했다.
해피는 빠르게 움직였고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따랐다. 폐건물의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beginner. 민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해피는 입을 다문 채 기척만으로 앞을 이끌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문이 하나 나왔다. 문 앞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번호 키패드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엔 피가 묻은 것처럼 보였다. 민지가 멈칫하는 사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열렸다. 그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있었다. 좁은 지하실, 산모용 침대, 생명 감지 모니터, 다양한 약물과 주사기들, 그리고 세 명의 임산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민지가 공항에서 본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속삭였다. 우릴 구하러 온 거죠?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금 구조대가 오는 중이에요? 해피는 지하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작은 덮개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새 생명 기록 장치와 위조 출생 기록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민지가 중얼였다. 아이들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준비야. 도윤이 경찰들과 함께 도착하자 상황은 신속히 정리되었다. 의료진이 여성들을 데려가고 경찰은 장소를 봉쇄했다. 도윤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영영 잊혔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라 해피덕이에요.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해피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네요. 그 순간 임산부 중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해피가 다른 이름표를 달고 독일의 한 남성과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편에는 조직의 로고가 선명히 보였다. 이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가 찾던 국제 조직의 실체입니다.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다. 유럽 인터폴이 몇 년 전부터 쫓고 있던 생체 실험 조직의 핵심 인물, 요하네스 브루너 박사였다. 이 사람이 해피의 원래 주인이었다니. 민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해피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 눈빛은 마치 잊고 있었던 과거의 조각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는 내게 뭘 했던 거니 해피야. 민지가 조용히 묻자 해피는 민지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님, 유럽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브루너가 한국에 입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 이름이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어 공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아직 여기 어딘가에 있어. 도윤은 사진을 공항 보안국에 전달하고 민지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과 해피는 더 이상 그냥 민간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 열쇠예요. 그날 밤 민지는 해피를 꼭 껴안았다. 우린 함께 여기까지 왔어. 이제 끝까지 가야지. 다음 날 민지와 도윤은 공항 VIP 라운지에서 브루너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VIP 통로를 통과한 인물 중 브루너와 유사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 확인됐다. 그 인물은 공항 내 회의실을 예약해 두었고 그 방은 지금 비어 있었다. 도윤과 민지가 급히 도착했을 때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 하나, 노트북이 켜진 채로 열려 있었다. 거기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 브루너의 메시지. 해피, 네가 날 찾을 줄은 몰랐군. 넌 내 실험 중 가장 뛰어난 결과였지. 하지만 감정이라는 변수는 예측하지 못했어. 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 때문에 내게 등을 돌린 거야. 그 감정이 결국 너를 이끌었지. 민지라는 아이에게로. 민지는 숨을 삼켰다. 브루너는 해피가 실험견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감정 프로그램이 강화된 대상이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야. 해피는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그때였다. 영상이 끝나자 노트북의 다음 위치 좌표가 표시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힌트를 남겼어. 도윤이 중얼였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유도하고 있어. 새벽 4시 35분, 민지, 도윤, 그리고 해피는 영상에 남겨진 좌표를 따라 인천 외곽의 한 폐허 병원으로 향했다. 이 병원은 15년 전 폐쇄된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다.
이상하게도 최근 몇 주 동안 이곳에 전기가 공급된 흔적이 있었다. 왜 하필이면 이곳이지? 민지가 중얼이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루너가 여기서 무언가를 마무리하려는 걸지도 몰라. 조심스럽게 숨급된 흔적이 있었다. 건물 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그러나 해피는 단호하게 움직이며 익숙한 냄새를 젓듯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낡은 수술실 안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은 땅속 깊숙한 공간으로 이어졌고 오래된 리프트를 통해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리프트가 멈추고 셋은 조용히 지하층에 도착했다. 좁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낯익은 인물이 서 있었다. 브루너 박사. 그는 흰 가운을 입은 채 작은 아기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군. 빨랐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기묘하게 슬퍼 보였다. 이 모든 걸 왜 한 거죠?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브루너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난 인간의 감정을 믿지 않았지. 하지만 해피, 이 개 한 마리가 모든 걸 뒤집었어. 그가 손짓하자 한쪽 벽이 열리고 작은 관찰실이 드러났다. 거기에는 신생아 3명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들은 납치된 임산부들이 출산한 아기들이었다. 내가 원한 건 생명의 재설계였어. 결함 없는 출생, 조작된 유전자, 완벽한 면역 체계에 그는 아기에게 다가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 어떤 설계보다 강한 것이 있었어. 바로 사랑이라는 변수지. 민지는 눈물이 고인 채 한 아기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들 아직도 살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피는 브루노를 향해 짖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브루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스쳤다. 해피는 나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였던 걸지도 모르겠군. 그는 고개를 떨구며 뭔가를 꺼냈다. USB 하나. 여기엔 내 모든 연구와 증거가 들어있다. 아이들을 돌봐달라.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도윤 형사님, 병원 외곽에 수상한 차량 다수 발견. 지원 요청합니다. 브루노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왔군. 나를 찾는 진짜 사람들. 이제 너희는 가야 해. 같이 갑시다. 여기서 죽게 둘 순 없어요. 민지가 외쳤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과 나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라. 뭐가 다르냐. 리프트가 다시 올라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지하에서 희미한 폭음이 울렸다. 그리고 깊은 침묵. 해피는 병원 입구에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잿빛이던 새벽이 점차 붉게 물들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민지는 품에 아기 하나를 안고 있었고 도윤은 다른 두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차량 지원이 도착하고 경찰 특수부대가 병원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지하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곳에서 브루노 박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속죄한 거야. 민지는 흐느끼듯 중얼였다. 그리고 해피 덕분에 우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해피는 멀리서 다가오는 앰뷸런스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은 안전하다는 걸. 며칠 후 새 아이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보호센터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민지와 도윤은 그들을 떠나지 못했다. 이 아이들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민지가 보호기관 직원에게 묻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보호가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지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이미 대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맡에 앉아 해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해피야,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넌 우리 모두의 기적이야. 해피는 눈을 감은 채 고요하게 그녀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었다. 며칠 뒤 브루노 박사의 USB가 분석되었고 그 안에는 불법 실험과 인신매매 조직의 결정적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증거 덕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이 구조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족을 찾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마리의 개가 공항에서 짖은 그 순간이었다. 몇 달 후, 해피는 넓은 정원에서 새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해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고 그의 목에 달린 푸른 리본을 자랑처럼 만지며 웃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도 해피도 모두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일부가 된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민지의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해피를 원래 실험에 사용하려던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받은 후 민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도 곧장 상황을 파악하고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새 아이는 보호센터와 협력해 임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해피는 변하지 않았다. 늘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꼬리를 흔들고 민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걱정 마. 우린 다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민지는 해피의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민지의 잠입해 있음을 확인했다. 며칠 후 도윤은 수상한 차량이 민지의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과 협조하여 차량에 위치 추적했고 곧이어 남은 조직원들이 국내에 잠입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민지는 조직원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언론과 협력해 USB 자료를 대중에 공개했고 브루너 박사의 고백 영상도 함께 보도되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국제 수사망은 남은 조직원들을 일제히 체포했다.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지와 해피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지켜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돌아왔다. 수개월 후 새 아이는 민지와 도윤의 품에서 정식으로 입양되었고 작은 가정집에 나온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해피는 이제 가족 보호견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놀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 번 버려졌던 존재. 한때 실험실에서 살던 개,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영웅, 가족, 그리고 기적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앉아있는 민지가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해피 덕분이야. 도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존재지. 새 아이는 해피를 꼭 안아주었고 해피는 그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다. 그곳엔 오직 평온과 사랑이 있었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민지와 도윤, 새 아이, 그리고 해피는 이제 해피하우스라는 이름의 아동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그곳엔 버려진 아이들과 동물들이 함께 지내며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자라난다. 민지는 말한다. 하나의 짖음이, 하나의 용기가 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해피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짓던 그 공항에서 조용한 동상 하나가 세워졌다. 해피, 용기의 상징이자 작은 기적의 시작.